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제정치 이론 연구 네트워크, 저희가 이제 영어로 니트라고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국제정치 문제, 국제정치 경제, 뭐 군사,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만든 연구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 영상이 제작되고 있는 초반의 이 시리즈는 저희 니트라고 하는 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대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연구 관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영상들을 저희가 먼저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 제주대학교에 계시는 이 공민석 교수님 모시고 흥미로운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데요. 간단하게 일단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민석이고요. 우선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에 다른 선생님들 거 인터뷰 복습하느라고 한번 쭉 봤는데 엄청 내용도 많고 고퀄이어가지고 야, 이거 내가 괜히 중간에 한번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고 자극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이제 미국 패권, 미국 대외 전략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대외 전략이라고 하지만 일상적인 외교라기보다는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어떤 전략이나 외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에 이제 관심이 있고 이슈로 따지면 군사안보 이슈보다는 앞에서 선생님들 많이 말씀하셨던 IP 쪽에 관심이 있고 특히 이제 뭐 구성주의 관련 얘기도 많이 하셨고 관념 관련 얘기도 앞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돈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 돈이나 기술을 통해서 유용성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음, 세계를 변화시키나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음,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돈과 기술의 이동, 뭐 이런 것들을 음. 가지고 물론 패권이나 이런 게 결합이 되긴 하지만 국제 정치를 보는 게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국제정치, 경제 관련된 연구 관심을 갖게 된 다양한 계기, 뭐 경험, 또 많은 시간의 축적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록 이제 개인적인 인생사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해 주시면 뭐 저희들이 선생님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들한테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연구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아이디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개인적인 이야기 네.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뭐 딱 한 권의 책이나 이제 한 명의 사람보다는 쭉 뭐 제가 생각을 발전시켜온 과정 같은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네. 학부에서는 역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역사학 공부를 했는데 음, 뭐 학창 시절에 어렴풋이 이제 뭐 한국 현대사 내지는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미 관계사 아니면 미국의 뭐 한반도 개입이나 동아시아 대외 개입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브루스 커밍슨 논의 같은 게 이제 막 소개돼 있던 시절인데 맞아요. 네. 민주화 이후에 90년대 초중반이니까 이제 각종 뭐 재야사학이나 민중사학 같은 게 막 많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책들을 보면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 뭐 한국 현대사 속에서의 미국 뭐 이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음, 지금 생각해 보면 돌고 돌아서 제가 이제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참 그 시절 관심이 참 무시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여담인데 지금 제가 제주대에 있으면서 4.3 융합전공이라는 것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뭐 미국의 냉전 전략, 동아시아 개입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 음, 관심하고 맞닿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하나 음, 들었고요. 사실 이제 뭐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는 공부를 뭐 열심히 별로 안 했지만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보게 되고 이런저런 고민들 이제 대학 공동체 속에서 하면서 이제 좀 고민을 심화시켰는데 하나 이제 되게 우연적인 계기로 제가 그 프랑스의 구조주의적 마르크시스트들, 그러니까 알티세르나 발리바르 같은 것들을 조금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하고 그걸 같이 읽으면서 물론 너무 어려워서 이해는 잘 못했지만 음, 이게 뭐 사회든 역사든 정치든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을 좀 배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마르크시스트다 보니까 어쨌든 정치 경제적인 이슈에 관심이 이제 음. 제가 생겼던 것 같고 흔히 말하면 물질주의나 유물론적인 관점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수도 같고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주의적인 관점이 또 하나 이분들이 구조주의자들이니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런 이 사람들 관점의 국제 정치 경제적 판본이 어쩌면 세계 체계론 같은 거 아닐까 제가 그쪽에 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발리바르는 세계 체계론자들하고 교류도 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부분들이 이제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대 상황인데 앞에 이제 김종철 교수님은 87년 말씀하셨고 네, 제가 정재영 교수님 97년 말씀하셨고 다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차태석 교수님은 이라크 전쟁 얘기하셨던 걸로 맞아요. 기억하고 이제 저도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이제 IMF 이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 얘기가 막 될 때여가지고 많이 시끄러웠고 물론 뭐 87년이나 91년처럼 뭐 이렇게 학생운동 같은 게 많지는 않았지만 갈등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첨예했고 중요한 이슈였고 그게 한국에 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논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미 사례나 종속 이론, 세계책 이론, 반신자유주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게 자본의 운동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어떤 국가의 뭔가 이 전략이나 권력하고 결합돼 있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P적 관점에서 미국 패권을 한번 보자 뭐 이런 고민들이 시작된 게 아닐까. 물론 사후적인 해석이지만 음,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9.11 테러하고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음, 관심이 좀 확실히 생긴 거죠. 그래서 음, 음, 차태석 교수님 얘기 때도 잠깐 나왔는데 이제 미국인의 세계관이란 쟤들 왜 저럴까? 특히 그때 음, 제가 뚜렷이 기억나는 게 네오콘들에 대해서 굉장히 음모론적인 얘기나 뒷얘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던 맞아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러면서 약간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갖는 힘이나 저들의 생각, 저 사람들이 힘을 사용하는 방식 뭐 이런 걸 좀 알고 싶다 뭐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음. 음. 아유, 말씀하신 거를 이제 쭉 들어보면, 물론 이제 굉장히 짧은 이 인터뷰 시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어, 여러 인생의 그 경험들을 말씀해 주셔서, 뭐, 조금 더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그런 지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해 주신 것들이 지금 현재 교수님이 갖고 계신 연구 관심으로 잘 종합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아마 이 관련된 질문일 텐데, 지금 현재 그런 다양한 경험들 또, 뭐 일종의 사건들을 관통해 가시면서 지금 현재 도달해 있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적인 관심이나 혹은 꼭 연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국제정치 조금 넓게는 이제 인문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넓혀서 본다면 선생님의 관심을 가장 끌고 있는 이슈나 논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은 조금 정세적이라 그래야 되나? 지금 이제 음, 이 국제 정치에서 직접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중에서는 미중 전략 경제, 뭐 패권 음, 경쟁이라고 불러도 되고 이제 그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뭐 두 번째 논문이라고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한번 이 팔로우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 주제는 이제 미중 공급망 재편 전쟁이나 기술 경쟁 같은 건데요. 앞에 통화금융 얘기 다른 교수님들 얘기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통화금융은 미국의 우위가 비교적 안정적인 영역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힘이 아직까지 많이 못 따라간 영역 같은데 기술 부분은 사실 이제 조금 더 직접적인 경쟁이 나타나는 부분 같고 실제로 이제 지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이 굉장히 거칠게 나가면서 직접적인 충돌이 나타나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나 AI 같은 기술이 사실은 기존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정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신기술을 갖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함의가 있는 기술들이어서 그 부분에서 누가 우위에 설지, 그리고 이제 누군가 그 기술의 어떤 주요 이 허브들을 장악한다면 이걸 음,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국제 정치나 우리 삶이 변화될지, 이게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그걸 둘러싼 이제 이 미중의 경쟁이라는 게 이제 조금 덧붙여져서 하나 제가 따라가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건 지금 제가 당장 연구할 이 능력은 없지만 뭐 한국 외교 아니면 한미 관계 요거 관련해서 조금 이제 음,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애초에 관심이 있던 부분이기도 하고 미중 전략 경쟁이나 이제 미중 탈동조화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한국 외교의 이제 기본 세팅이 바뀌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대외 환경이 변화한다 이렇게만 말하기 조금 어려운 게 이제 기본 전제가 음, 완전히 바뀌는 거여가지고 한국이 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어떤 걸 어쩌면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답이 그동안 계속 주어졌다면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음,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답을 찾아가야 될까? 이게 이제 뭐 한국 외교라고 해도 좋고, 그러니까 이 한미 관계 속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라고 해도 좋고, 그 부분을 좀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회과학자들이나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이 관심이 있는 이슈일 것 같은데, 뭐 자본주의 위기라든가 생태 위기라든가 음, 이런 좀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 뭐 이게 인류세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기후 위기에 대한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비판적 뭐 IR 이론이나 좀 급진적 IR 이론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재구조화해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어렴풋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음, 이거가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위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고 이런 부분들을 좀 사회학자들이나 특히 이제 국제정치학 하는 사람들은 좀 준비를 해야 뭔가 음, 이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발언하고 대안을 내놓든 아니면 뭐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발언을 하든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 지금 뭐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그죠? 일상에서 혹은 우리가 일과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이슈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교수님과 제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저희 삶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향후 연구가 되게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이제 미중 경쟁, 또 기술 분야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교수님께서 최근에 하신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미중 경쟁에서의 탈동조화 문제일 텐데, 그런 탈동조화에 따른 한국의 외교 환경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도 향후 교수님의 연구가 굉장히 관심이 가고요. 또 후반부에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인류세 혹은 자본세라고 부르는 그 뭐 생태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상당히 중요해서 전반적으로 교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연구랑 연결시켜서 향후에 교수님이 앞으로 해주실 연구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한 걸음 좀 들어가서 이제 쭉 교수님께서 그동안 이제 어떤 연구 관심을 갖게 계시고 또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아마 그 사이 어느 정도의 있는 연구가 지금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싶은 연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한테 이미 두 개의 그 문헌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제목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미국 패권 변화의 동학과 세계 체계 분석의 경계들 하고 이론적 대안 모색을 위한 실론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논문을 하나, 이게 2021년 한국과 국제정치에 이제 퍼블리시된 문헌이고, 또 하나가 굉장히 최근에 올해 2024년에 한국정치학회고에 이제 실렸던 미중 탈종조화의 현상 함의 전망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서 이 편하시게 각각에 대해서 일단 먼저 뭐 제목에 사실은 그 핵심 주제 내용 뭐 일부의 주장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요약해서 먼저 이 논문들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두 개를 소개를 드렸는데 특별히 잘 써가지고 제가 대표작이라고 드린 건 아니고요. 이게 저의 이제 관심사를 좀 보여드리기에 가장 유용한 논문이겠다. 첫 번째 논문은 조금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2021년 논문은 굉장히 원론적인 이론적인 논문이고 24년 논문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세적인 논문이어서 조금 딱 맞아요. 떨어져 있긴 한데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두 개를 이제 소개해 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이제 원래 관심사가 이제 미국 패권이라든가 뭐 미국 외교 이런 건데 이 그걸 중심으로 이제 예를 들면 패권 이론, 뭐 주류 패권 이론이든 비판적인 패권 이론이든 패권 이론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사실은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미국 자체에 대해서 이제 보고 싶었던 거고 사실은 패권 이론으로 환원이 안 되는 그 패권국 미국의 전략 이 두 개를
좀 어떻게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심이 계속 있었어 가지고 제가 이제 박사 논문에서도 그걸 한번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두 개가 사실 둘 다 제 문제의식에 굉장히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제 문제의식이 음,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일단 드린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논문은 내가 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떤 이론적 도구를 음, 가지고 뭘 할 건가, 이걸 이제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제가 학계에 뭐 데뷔라 그러면 좀 애매하지만 이제 학위를 받고 나왔을 때 좀 일찌감치 쓰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이제 그래서 어렴풋이 생각만 가지고 있던 거를 공부를 내가 좀 더 하려면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음, 쓰게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이제 세계 체계론 계열의 패권 논의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이제 그걸 제가 완전히 다 뭐 이렇게 엎어버리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러기 쉽지가 않겠지만 좀 그래도 틈새를 찾아내서 내가 좀 비집고 음, 들어가서 어디 내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음, 거였거든요. 그래서 월러스틴, 뭐 모델스키, 톰슨, 아리기 이제 세 가지를 다루고 있고 물론 이제 이 세 가지 어프로치가 다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나 뭐 지역 이런 단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하게 그렇죠. 경제나 정치를 보자는 거고 이런 이제 전지구적인 다이나믹스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 음, 것이라고 표현을 하든 구조라고 표현을 하든 전체라고 음, 표현을 하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논의들을 이제 가져와서 그래서 뭐 생산이든 기술이든 금융이든 이런 어떤 전지구적인 다이나믹스가 국제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이 IP식으로 표현하면 뭐 패권국의 흥망성쇠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고 반대로 음, 패권국이 가진 힘이나 패권국의 전략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세계차기라고 부르든 자본주의라고 부르든 반대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이제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사회 이론의 음, 측면에서 보면 근대화론하고 쟁점이 있을 거고 IR 이론만 음, 보면 현실주의, 뭐 자유주의 이런 주류적인 패러다임 아니면 저는 구성주의도 어쩌면 이런 어프로치에 비해서는 보통 교과서에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이렇게까지 실리잖아요. 그다음 비판이론 이렇게 나오니까 이 세 가지 모두하고도 뭐 궁극적으로는 쟁점도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있긴 있었고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과 기술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도대체 어떤 세계를 만들었고, 어떤 음, 갈등이 있고, 어떤 좋은 게 있고, 그걸 좀 더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우위를 장악하려는 싸움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뭐 크게 보면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고. 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문에서 하려던 이야기는 일단은 뭐 주류 패권 이론에 대한 비판. 그래서 힘 개념이 좀 너무 단순하다던가, 군사안보 이슈가 너무 특권화된다던가, 음, 시각이 너무 좀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제 음, 이런 거를 이제 음, 비판을 하면서 세계체계 분석이 그래도 유효하다. 특히 이제 지금처럼 정치 경제 이슈가 중요하고 굉장히 세계체계 중요한 전환점인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런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음,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 이론들이 이제 한계가 있는데 특히 미국 패권에 대한 분석에서 이제 이 취약점이 있다. 특히 미국 패권 쇠퇴가 막 논의되던 그 이후의 국면에 음, 대해서는 좀 설명이 취약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론적인 도파구를 한번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세태론이 나온 게 7, 80년대고 사실 이 세계책 이론의 패권 이론도 그때 같이 나온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보려고 이제 막 나온 건데 잘 사실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패권이 음, 쇠퇴했는가 아닌가, 뭐 쇠퇴했으면 뭐 어떻게 됐는가, 아니면 변화했으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게 주류 패권 이론도 그렇지만 이런 비판적인 패권 이론들도 잘 설명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음, 이게 지금 이 이론들이 이 각계약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음, 음, 좀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음, 했었고 근데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파고 들어가 가보고 싶다 생각을 했고 뭐 결론을 이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 진화적인 성격을 인식해야 된다. 패권의 진화 뭐 이런 음,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로 뭐 패권 이행론 같은 주류 이론뿐만 아니라 세계체계 분석에서도 일종의 좀 순환론적인 그 전제들이 있어서 패권의 이제 진화적인 성격, 기존 패권하고 다른 어떤 도약, 질적으로 달라진 어떤 부분을 좀 오히려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 기본적으로 구조주의적인 어프로치지만 이 진화의 과정에서
뭐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행위자의 전략이라든가 음, 이런 게 좀 중범위 변수들이 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음, 하나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나 했고, 두 번째는 패권의 특수성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 진화의 결과 나타난 게 이제 이 미국 패권을 설명할 때 미국의 특수성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존 이론들은 일반 모델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보려고 했던 게 아리기 이론 같은 것들도 있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국의 음, 특성, 예를 들면 좀 이런 건 이제 구체적인 분석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던 순수 달러 본위자 하에서 미국의 뭐 달러 발권력이라든가 음, 인류 역사상 가장 중무장한 국가로서 미국의 어떤 뭐 군사력이라든가 물론 그 뒤에 또 달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미국의 특수성이라고 본다면 왜 영국하고 이 패권의 이행 경로가 달라지는지, 미국 패권이 왜 지금 이런 양태로 쇠퇴했건 재활성화됐건 변화했건 왜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음, 들었고, 주류 음, 이론에선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국 패권의 어떤 제도적인 강점, 그러니까 제도적인 회복력 같은 거 말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맞아요. 특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그거는 좀 상당 부분 무너진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긴 음,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월러스틴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의식이 거의 없었지만 사실 아리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일정 부분 저는 산출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좀 아리게 다르게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마지막이 이제 패권국의 수정주의 전략인데 패권국의 전략 그중에서도 수정주의 전략인데 사실 기존의 패권 이론들이 좌파 이론이든 주류 이론이든 간에 패권국을 대부분 다 이 현 상태에 만족하는 국가로 이제 놓고 있어서 음,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정지향적인 행위자고 만족하는 국가로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패권의 상승기는 상당 부분 유사하게 설명들이 다 되는데 패권의 쇠퇴기에 와서 이제 설명들이 막 분화가 되는 게 그 부분인 것 음, 같아요. 그 음, 패권의 음, 쇠퇴기에 이 패권국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이걸 좀 기존 이론들은 패권 안정론적인 편향이 있는 것 같고 좀 현상타파 의지 아니면 현상타파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윤성원 교수님 질문 주셨던 어, 미국의 이 불만이나 자유주의 질서로부터 단절하려는 것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가 그런 질문 주셨던 것 음, 같은데요. 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면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거거든요. 네, 일단 요 논문은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 음.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인터뷰 하기 전에 흥미롭게 잘 읽어봤는데, 뭐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명확하게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파악하기 어렵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에게 참 다가왔던 부분은 그 기존의 패권 이론 혹은 패권 변화의 동학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인 자원들 중에서 세계 체계 분석의 다양한 틀들을 이제 잘 설명해 주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틀들에 관통되는 지점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조주의적인 접근인데, 그런 부분들이 놓치고 있는, 즉, 패권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의 미국의 대응 전략을 굉장히 중요한 매개 변수로 들여다봐야 된다. 그랬을 때 패권의 특수성, 미국 패권의 특수성이 좀 잘 포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 연구와 차별이 되면서도 상당히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 또 신진 연구자나 학생들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중에 아마 이제 수정주의 미국과 중국이 모두 우리가 이제 흔히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 현상 타파 국가라고 통상적으로는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일군의 학자들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이제 부르긴 하고, 근데 미국은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교수님의 두 번째 대표 연구, 제가 앞서 이제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미중 탈동조화와 관련된 그 대표적인 두 번째 연구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흥미롭게 이제 전개를 해주셨어요, 논쟁들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두 논문이 하나는 구조나 이론에 대한 거고 하나는 이제 완전히 정세에 대한 거여가지고 조금 그 직접 연결이 된다고 보긴 힘들지만 제 첫 번째 논문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
그래서 이 패권의 진화, 그 다음에 이제 패권의 특수성, 그 다음에 수정주의 전략, 요 세 개를 고려해서 봐야 되고, 그 향후 세계 체계의 변화는 이 패권국 미국의 전략, 그리고 미중 상호작용에 음,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좀 열어놓고 이제 그냥 음, 끝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 두 번째 논문이 사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미국의 전략 그리고 미중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좀 보겠다. 매우 정세적인 논문인데요. 이게 논문에 어느 정도 잘 녹아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은 정세나 정책 혹은 뭐 단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그 자체로 다루기보다는 좀 구조적인 논의나 긴 역사적 과정 속에서 보고 싶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기존의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제 뭐 나름대로 좀 불만이랄까요? 음,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지나치게 좀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군사 안보 이슈가 조금 특권화되고 더 중요한 음, 것처럼 다뤄지는 경향이 있고 또 이제 정권의 변화나 특정 정책 사안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굴러간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음.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구조나 역사, 뭐 장기적인 시각 속에서 두 번째 논문 제목에도 어쨌든 이제 구조를 본다고 돼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음, 음,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었고 사실 이제 트럼프가 처음 등장했을 때 보면 이분이 굉장히 문제적인 사람이고 이게 중요한 변화인 건 맞는데 사실 저는 약간 그때 좀 비판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어떤 입장들이 좀 비판적이었던 게 미국 대외 정책이 완전히 천지개벽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범위 음,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뭐 완전히 음, 망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실제로 미국의 리버럴들이 미국 외교에 있어서 중국보다 트럼프가 더 큰 위협이다 이런 발언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국내 맞아요. 정치적인 레토릭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럴까? 이제 뭐 한국에서도 그런 논의들 많이 따라갔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음, 보면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중요한 차이도 있지만 음,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를 재평가한 부분이라든가 두 당의 어쨌든 이제 대중 강경책의 수렴이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단기적인 분석이나 그런 것들로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에서 미국 대외 정책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이제 물론 미세 정권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미세 조정은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점을 가지고 현 단계의 미중 관계를 한번 보겠다는 게 이제 그 논문의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의 연장선에 이제서 이, 이 구조적 세계 질서의 구조적 변화하고 지금 미중 관계라고 하는 걸 이제 결합시켜 보겠다. 이런 이제 어, 생각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 논문 쓰면서 이제 내심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어, 약간 조금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중 관계 분리를 얘기를 하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조심스러워야 되는 이슈인데 이제 미중이 워낙 오랫동안 결합돼 있었고 상호전적으로 음, 긴밀하게 결합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가 쉽지 않다. 그거는 말이 안 음, 되는 소리다. 음,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자꾸 구조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미중 관계의 뭐 역사적인 변화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둘의 결합의 편익보다 비용이 커지고 뭐 저는 모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뭐 음, 차이메리카의 모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그래서 뭐 양국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 뭐 미국의 능력, 중국의 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추세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음, 가지고 있어서 그럼 한번 검증해 보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음, 보기엔 분리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음, 아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공급망 재편 전략이나 디커플링 전략 속에서 분리가 되고 있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게 제 잠정적인 결론인데, 음, 어, 네, 어쨌든 그 논문에서 이제 하고자 했던 거는 그겁니다. 그렇고, 음, 네, 그 정도로 일단 두 번째 논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음.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그리고 저도 이 글을 읽어보면서 느끼게 된 교수님의 연구에 굉장한 장점 혹은 뭐, 컨트리뷰션이 있다면은, 제가 느끼는 것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뭐 미중 관계, 뭐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부르던 요새는 또 전략 경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냥 미중 관계라고 부르는데, 이 미중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군사기술 전략적인 이슈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또 뭐 국내 정치 혹은 대통령,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도 많이 있고요.
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교수님의 그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이 상당히 저한테 다가왔고 관련해서 하나 조금 더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미중 경쟁 혹은 탈농조화의 문제가 장기화될 것이고 혹은 통탈농조화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논문에서 제시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게 구조적인 갈등이다라고 하는 게 뭐 출발부터 그러니까 논문의 서두에서부터 강조하신 부분인데 요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 구조적인 갈등이다라고 했을 때 그 구조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시면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뭐 타이메리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아니면 뭐 그 신브레튼 우즈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음, 제가 논문에서 음,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미국 패권이 제가 보기엔 7, 80년대에 한번 위기에 이제 70년대 특히 위기에 빠졌었는데 뭐 변화했다고 봐도 되고 재생됐다, 강화됐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 통화금융 중심으로 한번 변화한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 아까 첫 번째 논문에서 제가 미국 패권의 특수성이라고 말한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사실 이제 통화 패권 중심으로 미국 이제 통화금융 권력 중심으로 미국 패권이 전환되면서 미국 이 뭐를 다른 나라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부채를 메꿔줄 수 있는 다른 그 행위자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80년대, 90년대에는 뭐 서독하고 일본이었던 것 같고 또 플라자 합의 음, 같은 건 그 부산물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음,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이 그 역할을 제일 이제 음, 잘 수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음, 금융의 중심이고 중국은 이제 뭐 생산의 중심이고 중국은 미국의 물건을 팔아서 흑자를 누적하고 음, 다시 그 흑자를 이제 뭐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이 그렇죠. 부채는 누적되지만 이제 경기도 부양하고 살아가고 중국은 음, 거기서 제조업 발전시켜서 경제 성장하고 뭐 이런 이제 메커니즘인데 그게 이제 계속 되면 좋겠지만 좀 떤 국면에 와서는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게 제가 말하는 이제 구조적 갈등이고 그게 쉽게 리페어해서 뭐 이렇게 다시 써먹을 수 있는 게 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약간 요거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앞에 김종철 교수님, 정재환 교수님 얘기했던 거랑 임규택 교수님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요. 미국이 부채를 누적하는 거는 이제 사실 이게 권력의 표현입니다. 저도 그건 동의는 하는데요. 사실 이게 약점하고 강점이 동전의 이면처럼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가진 아이디어는 2007, 8년 금융위기나 예전에 그 닷컴버블 붕괴된 것처럼 부채가 많이 누적되거나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서브프라임 위기처럼 이게 브레이크다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이 팬데믹 때도 물론 적자 엄청나게 누적해서 이제 혼자 잘 돌파했죠. 근데 이제 지금 부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 깨고 있고 설령 그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서포트해주는 다른 행위자의 부담이 이제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이 불안정성은 좀 증폭된다. 이게 그럼 그 부담을 누가 지느냐? 그게 중국이라는 거고 중국이 치러야 되는 비용이 사실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자기들이 그렇죠. 축적한 부라고 하는 게 미국의 돈으로 이제 이 저장이 되는 거고, 그럼 사실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흑자를 자기들이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기회비용을 이 감당하면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뭐 이러니까 중국이 갖는 불만, 계속 하여튼 미국 밑에 이 주니어 파트너처럼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 일본은 플라자 합의까지 감수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건데, 중국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 2007, 8년 금융위기가 아닐까. 그리고 그 오바마 때 피벗 전략부터 트럼프 바이든까지 오면서 이게 두 나라를 차이밀카로 결합시킨 힘보다 떼내는 힘이 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합쳐지려면 중국이 예를 들면 1대1로 같은 앰비셔스한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달러에 약간 종속되면서 옛날처럼 약간 수준 낮은 생산품들을 박리담회로 만들어내는 전략에 만족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미국도 어느 순간에 그러면 이제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중국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줄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달러 리사이클의 원천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쉬울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음, 거예요. 음, 둘 다 분리돼서 이 대안을 지금 뭐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중국은 뭐 1대1로 기술 개발 위안화 국제화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음, 음, 미국도 산업 정책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동맹도 맺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달러화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지금 미국 국채 보유량을 많이 늘렸거든요. 중국이나 사우디, 러시아는 대부분 청산하고 있는 중이고, 또 다른 방향으로 그것도 이제 가고 있고,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구조적인 갈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이제 그런 겁니다. 예. 음, 음. 아, 자세한 설명 또 쉽게 설명이 어려운 이슈지만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들어보면은 향후 국제정치, 최소한 경제 분야에서의 질서가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교수님이 예상하는 향후의 국제정치 질서의 안정은 불가능한 건가요? 그게 제가 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엔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강한 스파크가 팍 일어날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당분간은 미중 분리 추세가 계속되면 두 나라가 각자의 활로를 모색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긴 음, 듭니다. 당장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게 공급망 재편 같은 것에서 이게 이제 음, 공급망이 분리가 돼버리면 중간에 이제 결합된 나라들이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게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두 나라 다 어, 현상 타파와 유사한 방향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능력은 이제 뭐 부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갈등이 장기화되면 어쨌든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평한 세계, 뭐 세계화 같은 것들이나 음, 90년대에 아니면 그 전에 예를 들면 미국 패권의 상승기 때라고 볼 수 있는 시기에 어떤 뭐 브레튼 우드 시기의 뭐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나타나긴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음. 네. 알겠습니다. 그게 뭐 개인적인 바람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이 방금 강조해 주신 말씀 중에 강조해 주신 정치 체제의 구조적인 속성이나 구조들이 변화하는 동학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그 불안정성이 예상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합되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 저도 이해가 되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만약에 교수님의 연구를 학생들한테 꼭 읽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어떤 컨트리뷰션이 있어서, 혹은 어떤 자랑을 좀 할 수 있을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앞에 다른 선생님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우선은 굳이 찾아내면은 세계 체계론을 이론적으로 약간 더 맞아요. 좀 다듬어 본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음, 것 같고요. 어쨌든 세계 체계론은 제가 보기엔 미국 패권을 설명하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했던 게 분명해지고 있는 것 음, 같아요. 점점 더. 그래서 2007, 8년 이후 더 길게 올라가면은 8, 90년대 이후에 미국 패권 변화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뭐 답은 제가 제시는 못했더라도 문제 제기는 했다. 요거는 말씀드릴 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제가 했다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미중 전략 경쟁 이제 분석에 기여하는 건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아니면 어떤 이슈가 중요하냐 이런 분석보다는 그런 거는 음,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저는 이제 이거를 뭐 좀 거시적인 두 나라의 패권 경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본다는 거 그리고 이 두 나라의 갈등이 조금 러프하긴 하지만 세계 질서의 구조적인 변동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좀 인사이트를 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두 번째 논문에서 소개했던 좀 더 구체적인 음, 내용도 메꿔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음, 번째는 어, 사실 미리 받은 질문제 정책적 기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은영수 교수님 질문하셨던 거랑도 연관이 있는데 정책적 기여가 직접적으로 있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정책을 만들 때도 아까 트럼프나 바이든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원을 음, 갖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에 이제 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 옵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바운더리를 설정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찾아낸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상당한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저도 확신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제 말씀해 주신 거랑 관련해서 생각이 나서 이 정책, 이 외교안보 혹은 통일 관련된 정책을 어드바이스하는 선생님들한테 들어보면은 실제로 이제 뭐 한국 정부에 이렇게 어드바이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이론적인 틀, 이론적인 자원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직접 하는 경우를 꽤나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나 그런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정세에 따라서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연구자로서 해줘야 할 역할은 통시적이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들을 좀 짚어주고 그 특정한 범위, 바운더리를 설정해서 그 안에서 운용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저희가 좀 알려주는 게 좋은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공민석 선생님께서 연구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특히나 이제 세계 체계 분석론들의 여러 입장들을 첫 번째 논문에서 잘 설명해 주셨고 그 입장들 간의 차이, 뭐 월러스틴이나 혹은 모델스키, 톰슨, 아리기 사이에서 있는 차이와 그들의 구조적인 접근이 갖고 있는 나름의 한계들, 미국 패권을 분석했을 때 그런 한계들까지도 잘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그래서 저는 이 연구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특히나 이제 이론이나 정책에 관심이 어느 분야에 있든 간에 그 이 글을 읽으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랑을 좀 해달라고 제가 느끼는 바가 되게 컸기 때문에 자랑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논문보다 어, 평가가 더 좋아서 감사합니다. 역시 토론자를 잘 만나야 네, 네, 아닙니다.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그, 아마 이제 이 시청하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또 학생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논문을 또 읽으면서 이러이러한 책들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도움이 참 많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나 문헌이나 뭐 있으면 뭐 한 두세 개 혹은 한두 개라도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 분야, 특히 이제 제가 연구한 분야하고 관련된 분야에서 책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책은 그 지오바니 아리기, 그 세계 체계론자로 음, 유명한데 지오바니 아리기의 The Long 20th Century, 그 장기 20세기라고 이제 번역이 된 음, 책인데요. 분석적인 책은 아니지만 워낙 방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사실 네덜란드 백권 혹은 그 전에 제노바 백권부터 미국 백권까지를 굉장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분석한 책이라고 저는 음, 생각하고 금융화란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이제 패권의 순환 유형, 패권의 모델 거기서 이제 이 자본운동에서 시작해서 국가 세계 정치가 재조직되는 방식을 엄청난 사료들을 가지고 이제 쏟아내면서 서술한 책이어서 사실 제가 그 첫 번째 논문에서 이런 방식으로 세계 체계론을 좀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상당 부분의 어떤 원재료들도 사실 아리기 장기 20세기 음, 발견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책을 읽어보면 그냥 역사책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분석적인 포인트들을 찾아내면서 읽어보고 국제정치 현실에 대비시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책은 국내 연구자가 쓴 책인데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경성대 정외과의 권영립 교수님이 쓰신 미국 외교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아이기 책이랑 반대로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음, 이야기이고 미국적인 것, 미국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건국기부터 이제 21세기 초반까지 미국 역사를 어마어마한 사료와 기존 음, 연구와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책이고 이것도 분석적인 책은 아닙니다. 굉장히 방대하게 이제 쓰시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쓰고 혹은 그 전에 박사 논문 준비할 때부터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리기가 이제 세계에 대한 거고 권영립 교수님 책이 미국에 대한 건데 두 개가 좀 음, 섞였으면 좋겠는데 왜 두 음, 분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둘 다 굉장히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고 어,
굉장히 뾰족하게 좁은 의미에서 뭐 하나를 탁 얻어가기보다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 속에서 많은 생각거리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말씀드렸고, 마지막 하나 이제 번외편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브루스 커밍스 제가 뭐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미국 패권에 대한 책을 쓴 게 도미니언 from Sea to Sea라고 우리말로는 바다에서 바다로 미국 패권의 역사 뭐 이렇게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음, 미국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기하고 권영립 음, 선생님 둘을 하여튼 뭐 자기 방식대로 결합을 시킨 거죠. 음, 특히 이제 음, 음, 태평양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국이 세계와 어떻게 만나가는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뭐 혁신, 폭력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쫙 미국 건국기부터 미국이 이제 이 동부 연안에서 서부로 팽창하는 과정을 캘리포니아에서 끝나는 게 음, 아니라 이제 태평양 그다음에 아시아까지 오는 음,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앞에 두 책에 비해서는 저자 관점이 굉장히 출나게 딱 도드라지게 드러나서 그 부분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과 세계가 만나는 어떤 양상, 그러니까 아리기와 권영립이 만나는 어떤 양상을 자기 방식대로 보여준 음, 책, 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음, 세 개 정도를 제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이 책도 그 정치학 혹은 국제정치학 또 역사학 이런 것들, 그 학제 간의 통찰을 잘 느낄 수 있는 미국이나 미국 패권 혹은 세계 패권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다양한 학문들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을 잘 엮어서 소개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에 그 커믹스 책은 제가 그 석사 때 박명인 교수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 그때 참, 네, 흥미롭게 다시 생각이 나서 저도 반갑게 또 듣기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리마인드가 되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꼭 이 세 개 책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도 확신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화면상에 꼭 이렇게 혹은 링크가 됐든 그 이미지가 됐든 같이 편집을 해둘 테니까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꼭 찾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뭐 긴 시간 이렇게 뭐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은데 이 공민석 교수님의 그 멋진 연구 인생을 소개하기에는 조금 짧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로 저희 인터뷰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긴 시간 동안 또 말씀 나눠주시고 특히나 개인적인 경험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책도 추천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